안녕하십니까. 충남 이번에 합격한 예비 유치원 교사입니다. 우선 이렇게 합격 수기를 발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기 학원 선생님과 그리고 강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합격 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이렇게 제가 정해두었고요. 저의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총 4번의 시험을 쳤고요. 허수일 때는 교육과정 점수는 잘 기억이 나질 않고 논술 점수만 기억이 나서 적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일 때는 이제 1차 컷에서 마이너스 3점으로 제가 불합격하게 되었고, 삼수일 때는 불합격 커트라인에서 마이너스 2점으로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올해가 사수였었는데 교육과정과 논술 점수가 88.67로 1차 컷에서 플러스 12점 굉장히 운이 좋게 고득점을 합격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차 점수도 95.33으로 높은 점수에 이제 수석으로 정말 좋게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2차에서 점수가 깎인 이유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수업 실현에서는 약속을 이제 아이들과 같이 정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간과하고 제가 약속을 정하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것 때문에 수업 실현에서 1.5점이 감점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심층 면접에서는 이제 혼합 연령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인성적 요소는 아예 만들어두고 외우다 보니까 사례를 많이 반영을 안 해서 이 점에서 많이 감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감점이 되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 많이 보완하셔서 저보다 더 높은 점수에 최종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희 강사님만의 장점을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정서적인 지지입니다. 수험생들 분께서 이제 강의를 많이 고민할 때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시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성희 강사님께서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장점으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사진을 보면요. 게시글로도 종종 이렇게 응원의 글을 남겨주시고, 그리고 강의에서도 강사님께서 수험생들이 확신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채팅으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은 날씨가 어떻다, 먼저 달래면서 공부할 수 있기를 하면서 응원의 말씀을 많이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즉각적인 피드백인데요. 박성희 강사님께서는 이렇게 밴드를 운영하시는데 제가 이제 개강론반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문풀이랑 기출부터 시작했는데도 밴드 링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밴드에 들어가서 많은 정보나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으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박성희 강사님께서 채팅으로도 저 수험생들이 궁금한 것들을 여쭈어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셨고, 강사님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실장님께서도 저희 답변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시간 관계없이 바로바로 궁금한 것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채팅뿐만이 아니라 게시글로도 논리적 오류나 아니면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로바로 올려주셔서 이게 기다릴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셔서 캡처해서 가지고 와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수험생들의 보조 역할을 많이 해주신다는 점인데요. 저희 수험생들이 따로 뭐 서울이나 충남이나 다른 뭐 부산 같은 지역에 들어가서 커트라인이나 선발 인원을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정말 빠르게 이렇게 밴드에 사진이 올라와서 다른 선생님들보다 빨리 전체 응시원서 접수 현황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게시글로도 세종이 올해 2차 시험이 평가원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다른 선생님들보다 빠르게 게시물을 올려주셔서 저는 이런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도 저희 1차, 2차 공부할 때 강의나 교재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여쭈어 보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이거 외에도 아이미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목차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기출문제도 따로 평가원 들어가지 않아도 여기서 개별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했고, 그리고 전 가장 많이 활용했던 곳이 이 법령이 나와 있는 곳인데, 법이 이제 수시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카페를 직접 찾아보거나 아니면 법제처를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개정된 법을 알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개정될 때마다 아이미소에서 올려주셔서 저는 개정된 자료들만 따로 뽑아서 책으로 만들고 법 공부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 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게시판을 지금 찾지를 못해서 캡처해둔 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아침마다 퀴즈를 올려주시는 게시판인데 여기서 개강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누리과정, 회의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법과 권한에 대한 내용도 상세하게 다루어 주셔서 체계적으로 전체 과목을 복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중간 탑승자를 위한 배려인데요. 이 중간 탑승자가 무엇이냐고 하면은 개강론을 듣지 않고 저처럼 문풀이나 기출반부터 시작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근데 이렇게 중간부터 시작하면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게 있는데요. 용어랑 설명이 내가 알고 있던 거랑 달라서 헷갈릴까봐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용어는 쉬운 용어가 있다면 그냥 쉬운 용어를 따라서 외우는 게 암기에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적용이나 응용에 대한 문제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이론서보다는 이제 다른 강사님의 설명도 들어보고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강론 강의를 안 들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문풀 강의할 때는 질의응답 게시판을 따로 올려주셔서 강사님의 설명이 제가 알고 있던 거랑 좀 용어가 달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때 그때 게시판을 활용해서 올려두면 강사님께서 다음 강의 때 정말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이 점에서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정서적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하고 있는 방법이 맞나? 라고 의심하시는 그런 N수생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사님께서 수시로 해주셨던 말씀이 고민이나 걱정이 많을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한 선생님이 최종 합격하셨다라고 확신을 주셔서 저는 정말 강사님의 말만 믿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묵묵하게 공부해서 올해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서적 지지를 강의 때도 많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의 하루 일과를 간략하게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오전에는 회의실과 법, 건강안전을 다루었는데요. 이제 모고 시즌에는 정말 바쁘기 때문에 모고를 푸는 날에는 회의실이랑 법, 건강안전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모의고사만 풀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저도 정말 강의 듣고 오답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오후 2, 3시까지 딜레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오래 걸린다 해도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모의고사 자기가 어떤 걸 실수했는지 분석하는 데 더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7시 전까지는 개강론 배칙 쓰기를 진행하였고요. 7시 이후부터 잠자기 전에는 문풀이나 기출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잠을 깨고자 하였고, 그리고 오전 시간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완했습니다. 저는 주로 이 시간에 회의실 백지를 쓰고 강의를 듣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세하게 이제 하루 일과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저는 8시에 기상해서 기상 스터디를 통해 1시간 동안 주로 회의실 공부를 하였고요. 10시부터 12시까지는 법이랑 권한을 1시간, 그리고 회의실을 1시간 공부를 했어요. 제가 보면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두었는데 시간을 정해두지 않으니까 한 과목이 어려워서 그거에만 매달리다 보면 그날
계획했던 과목들을 다 다루지 못하게 되고 계속 뒤로 미루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암기가 정말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시간을 맞추고 그 시간 안에는 내가 어떠한 분량을 다 하고 넘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이렇게 정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시부터 7시까지는 개론, 강론 3시간씩 백지 쓰기를 하면서 추가로 이제 기출 공부를 진행하였고 8시 반부터 그리고 11시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강의를 듣고 문제풀이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모의고사 공부 방법은요. 예쁜 오답 노트를 꾸미는 거는 저는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틀린 것만 모아서 오답 노트를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되돌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사용한 방법은 그냥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그거를 단권화에 적거나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올해 오답 노트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틀렸다. 그러면 단권화에서 해당되는 페이지에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말로 정말 짧게 정리해두고 만약에 문제풀이가 실수가 되었다 하면은 내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간략하게 적어서 넘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이론을 설명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피아제 전주잡기에 대해서 강사님께서 지문에 어떻게 설명해 주셨는지 보고 그 문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단권화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나 회의실 내용은 그대로 적어서 옮기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거나 추가할 내용은 그냥 그대로 찢거나 옮겨서 그냥 붙여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문제풀이 스킬이나 실수가 부족할 때 제가 따로 오답 노트를 만들기가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페이지로만 간략하게 적고 모의고사 풀기 전에 한 번씩 읽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크게 공부의 법칙을 4가지로 적었는데요. 첫 번째는 메타인지, 그리고 일주일 복습법, 당일치기 암기법, 그리고 다양한 나만의 암기 방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 설명을 드리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의 1차 공부 노하우는 첫 번째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회독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속도를 내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이해가 되었는지 내 이해를 바탕으로 나와 있는 예시들이나 다른 줄글들이 이해가 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면밀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분한 회독 후에 단권화를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제가 작년에 실패하게 된 원인이 단권화를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그것에 딸려있는 다른 줄글들이나 예시들이 기억이 안 나서 응용이나 적용 문제를 다 틀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단권화를 저는 먼저 시작할 거면은 먼저 시작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고 이해가 다 된 다음에 그리고 백지 쓰기를 하는 겸 단권화를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회독을 이해를 하면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단어만 제가 단권화에 적어 두어도 예시나 옆에 줄글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저는 회독을 여러 번 하면서 이해하는 것을 먼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도움이 됐던 게 일주일 복습법인데요. 장점은 짧은 기간에 많은 회독을 할 수 있고 놓치는 과목이 없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하루에 강론 하나, 개론 하나를 정해서 내가 어떤 과목을 공부할지 먼저 정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저는 하루는 오프로 생각하고 토요일까지 정해두었는데요. 분량이 많은 언어나 그리고 사회 같은 경우에는 하루 분량을 3등분이나 2등분으로 나누고 1등분씩만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이랑 권한에 대한 내용도 저는 6일치로 나누어서 반복해서 회독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건강 안전에 나와 있던 식중독 지수 같은 거나 아니면 정말 세세한 온도 같은 것도 다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외울 수 있게 되었는데 올해는 법이나 권한에 대한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예시를 적어보았는데요. 만약에 저는 화요일 날 언어 공부랑 발달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언어를 3등분해 두고 발달을 2등분해 두고 각각 하루에 언어 한 등분, 발달 한 등분씩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잘 안 외워지는 부분들은 먼저 체크를 해두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 되어서 언어랑 발달을 공부할 때 안 외워지는 부분들을 먼저 체크한 부분을 먼저 백지 쓰기를 시작하고 다음 3분의 2 그리고 발달 남은 2분의 1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외워지는 것들을 먼저 외우고 넘어갈 수 있고 외운 거는 또 보지 않아도 돼서 시간이 정말 많이 절약됐어요. 그리고 기출 공부를 따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과목별로 기출을 보았는데요. 왜 연도별로 보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 연습에 대한 거는 문풀이나 모고 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출에서는 이제 평가원들의 이론에 대한 생각이나 또는 예시들을 먼저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사회 공부하기 전에 30분만 기출 공부를 하는 걸로 목표를 했어요. 그래서 기출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전 단권화에 주황색 글자로 포함을 했는데요. 어떤 것들을 기출에서 가져가야 하느냐를 보면은 이론을 설명하는 지문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피아제 전조잡기에 대해서 지문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고 그 문단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단권화에 적습니다. 지문뿐만이 아니라 문학 내에서도 가끔 이론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단어들이나 또는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가지고 와서 그대로 적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렇게 이제 옮겨서 적다 보면은 어느 부분에서 기출이 많이 나왔는지 이론별로 중요도도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옮겨 적을 게 지문이나 문항뿐만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도 그대로 그 해당 단권화 페이지에 옮겨와서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이론을 평가원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론을 어떤 식으로 문제를 종종 내는지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출 공부를 저는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일치기 공부 방법인데요. 이것도 이제 이해 없이 막 무작위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꼭 해야 합니다. 시험 직전에 모든 것을 암기하는 것처럼 암기하는 건데요. 제가 왜 이거를 하게 됐냐면 그냥 한 두세 번, 10번 그냥 반복해서 보면 외워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습관이 모의고사 때까지 가더라고요. 모의고사 때는 이제 완벽한 암기를 기반으로 문제풀이 시작해야 하는데 이게 안 외워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문제풀이도 그리고 암기도 두 가지 다 가지고 가지 못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목표한 거는 오늘 무조건 다 외우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외우냐? 암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원하는 인출 방법을 고르는 것입니다. 구슬로 하거나 또는 쓰거나 타이핑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해도 좋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인출될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인출이 되면 잘 안 외워졌었던 부분이라고 체크를 하고 꼭 넘어가시고 다음 주에 그 과목을 공부할 때 그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장담하는데 한 달이나 두 달 안에는 다 외워지게 될 거예요, 선생님. 저는 주로 노래로 외웠는데요. 위에 보면은 혹시 네모의 꿈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모의 꿈 가사하고 밑에는 이제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암기하고 싶어서 밑에다가 자세하게 적어두고 노래를 부르면서 암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안 외워지는 것들을 노래로 만들다 보니까 거의 한 100곡 정도가 넘었는데 이제 씻을 때마다 그걸 부르면 저절로 암기가 돼서 저는 노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암기하기 편한 방법을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메타인지인데요.
메타인지를 처음에 활용했던 것은 단권화입니다. 이제 단권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와 이해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단권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는 타이핑으로 백지 쓰기를 하면서 함께 만들기 시작하였고, 이거를 왜 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이제 내가 알고 모르는 것,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내가 눈에 직접 보고 내 생각을 알 수 있어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적어두지 않으면 내 머릿속에만 있기 때문에 그냥 물 흐르듯이 공부가 돼서 체계적으로 공부가 굉장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전 단권화에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는데요. 빨강, 주황, 초록, 파랑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기출은 이제 제가 주황색으로 칠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이론 나타낸 지문, 문항을 그대로 적었고, 그리고 초록색은 중요라고 적어두었는데 이것은 제가 문제풀이나 이론을 읽다가 뭔가 잘 이해가 안 된 거, 그것들을 스터디원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스터디원들에게 받은 답변을 그대로 적어두고, 그리고 모의고사도 초록색으로 표시해서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 방법을 보완해서 1차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얻게 되었는데요. 문제를 풀 때 내가 어떤 것들을 실수하는지 먼저 알고 이걸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저의 실수와 그리고 오답들을 하나하나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제가 부족한 부분을 찾게 되었습니다. 찾다 보니까 크게 암기 부족, 그리고 가장 크게 실수와 의도 파악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찾기가 어려워요 라고 하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이걸 어떻게 찾느냐? 저는 이때 박성희 강사님 문풀이나 모의고사를 보면서 강사님께서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분석하면서 강사님은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저의 방법을 살짝 녹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지 찾았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주일 복습법과 당일치기 암기 방법을 사용해서 저는 암기를 충족하려고 하였고요. 그리고 실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보니까 박성희 강사님께서는 대문항, 소문항, 지문 순서대로 정말 차근차근 읽고 풀어나가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사진을 보면 여기는 대문항, 소문항, 지문이라고 저는 명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간과할 수도 있는 게 저는 소문항을 보고 이제 소문항에 해당하는 지문 내용을 보았는데 가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대문항 속에 혼합연령반의 놀이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상황에 대한 힌트가 제시가 되더라고요. 사실 이 문제에서는 저 대문항이 많이 힌트가 되진 않는데 가끔 대문항에서 정말 중요한 힌트를 내포하고 있을 때가 있어서 순차적으로 읽고자 노력하였고 순차적으로 읽고 나면은 또 좋은 효과가 문제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흐름을 머릿속에 상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수는요. 소문항을 해석하는 실수인데요. 제가 가장 많이 헷갈렸던 소문항을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는 A에 근거하여 1을 설명하고 2를 쓰세요 할 때는 1과 2 둘 다 A에 근거해서 써야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1, A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2를 설명하시오 라고 하는 거는 1만 A에 근거해야 하고 2는 따로 써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거 정말 많이 틀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이미지를 좀 떠올릴 수 있도록 시각화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이렇게 근거해야 하는 것에는 세모 표시하고 각각 적어야 하는 것에는 이렇게 짝대기 표시를 해서 눈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시각화에 집착을 하냐면 이제 임용이 적용이랑 응용되다 보니 적용 문제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이 이번에 교육과정 B를 풀 때가 정말 부족했어요. 저는 그래서 다시 돌려서 볼 시간이 없었는데 실수해서 많은 점수가 나가지 않았던 게 이렇게 시각화를 해두고 내가 문제를 제대로 풀었나 한 번에 다 확인을 하고 차근차근 넘어갔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틀렸던 게 명칭, 이유, 효과를 적어라 할 때 명칭 부분에 제가 이유를 적고 나오거나 이런 실수가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각자 원하는 표현으로 표시를 딱 보일 수 있게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멍청하게 틀렸던 게 안 풀고 넘어가는 실수였는데요. 제가 이거를 이제 모의고사 할 때 계속 연습을 해서 첫 번째 모의고사 때는 안 풀고 넘어가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실수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번 시험 때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러면 이 소문항을 보고 설명드리자면 중요한 내용에 일단 동그라미를 쳐두고 그리고 이제 기억을 적을 거예요. 그럼 답안지에 1. 기억은 땡땡입니다. 라고 적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기억 부분에 체크를 해두는 거예요. 나 기억 적었어 하고 체크하고 다음 니은은 땡땡입니다 하고 나 니은도 적었어 하고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1번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내가 중요하다고 쳐놨던 동그라미 애들이 다 들어있는지 순서대로 적었는지 그리고 이 이론과의 이론의 근거에서 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 니은 적었다고 생각이 되면 이제 맨 앞에 괄호에 커다랗게 V 표시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이 문제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보지 않아도 시간이 부족해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데 틀리는 실수인데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갤러거와 애슈어 이론의 근거에서 써라 할 때 그 이론에 제가 두 문자로 만들어둔 짧은 단어들을 이렇게 적어둡니다. 인수발평일 적어두고 옆에 인 단계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적어두는 거예요. 이것도 박성희 강사님께서 강의할 때 했던 것을 보고 제가 좀 참고해서 바꿔보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인지기억형 발문이 필요하다 하면은 인지기억형 발문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내가 제대로 적었는지 그리고 인지기억형 발문에 맞는 답을 적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매칭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틀리는 실수는 이렇게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이게 인지기억형 발문을 적어야 되는데 흔히 시험 볼 때 뭐에 씌인다고 하잖아요. 그때 제가 실수로 평가적 발문 이런 거를 적고 나올 때가 있어서 단계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소거법으로 제거해 나간 다음에 여기 키워드를 보고 서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건데요. 이 방법은 정말 추상적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맥락을 파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평가원들의 그 맥락과 의도를 파악해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해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적었는데 상상하기와 키워드에 속지 않기입니다. 상상하기를 저는 이번에 오답이 조금 많다고 생각했던 속고 문제에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이 문제를 한 번에 풀었다기보다는 여러 번 보고 이제 상상하기를 적용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준비물이 이제 내 앞에 이렇게 다 놓여져 있고 아이들과 손바닥 찢기 활동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A 문제로 들어갑니다. 활동의 첫 순서는 석고반죽 제작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찰흙 틀이 아니라 찰흙으로 적혀 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 석고 먼저 하면은 굳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단 V 표시해 두었고요. 두 번째, 석고 반죽을 만들 때 비율은 1대1이다 라고 하였을 때 많이들이 1대1에 그 키워드가 꽂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뭔가 1대1에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표시를 해뒀어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인데 이때 두 번째 키워드에 속지 않기입니다. 키워드에 속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라 개인적인 키워드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의 생각에 몰입되면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적인 맥락이나 의도가 어떤 것이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이런 문제에서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문풀 강의 중에 의도를 생각해서 푸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라고 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추가로 회의실 공부법은 개강론이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파트를 6일로 나누어서 회독을 하고 그리고 목차별로 키워드 중심으로 백지 쓰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A4 용지가 있으면 회의실에 목차를 쭈루룩 적어두고 그 옆에 작은 포스트잇으로 백지 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어 키워드로만 이렇게 붙여놓고 딱 2장으로 만들어서 스터디 카페 오고 갈 때 그거를 계속 보면서 백지 인출을 하다 보면은 회의실은 금방 외워지는데 이 방법이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들어가서 참고해 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논술 공부법은요. 제가 논술이 계속 17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잘하는 선생님이랑 다른 게 뭔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저는 개요도를 작성하는 것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작성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들만 읽어서 전체적인 맥락이 파악이 안 됐다고 생각하여서 방법을 밑에처럼 바꾸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개요도를 작성하되 내 방식에 맞게 저는 좀 짧게 작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특정 부분이 아니라 그냥 문제를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 상황이나 내용을 그려보고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요들을 작성하였냐면 이런 식으로 논술에 문제가 있으면 첫 번째 문제에는 갈등한 내용을 각각 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 교사가 어떤 내용을 갈등했느냐 보니까 음식을 남기는 것에 허용할지 고민했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옆에 남는 칸에다가 1 먼저 적어두고 1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또 시각화를 해두어요. 그리고 맨 밑으로 내려와서 이런 작은 칸에 저는 그냥 개요도를 만들었는데요. 1하고 교사의 갈등, 최 교사는 음식 남김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로 개요도를 작성하고 바로 이제 논술을 쓰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도 파악하고 중요한 내용도 취합해서 가지고 가다 보니 올해는 또 2점을 올릴 수 있어서 19점으로 논술이 점수가 제가 생각한 대로 나왔습니다. 2차 공부의 노하우인데요. 크게 그냥 맞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가원은 면접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성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데 인성적 요소, 이유, 해결 방안 이렇게 나누어서 저는 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인성적 요소를 다 정리하고 먼저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반성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하면서 쭈루룩 때문입니다. 하고 그러므로 반성적 전월 쓰기를 통해서 이러한 인성적 요소를 기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쓰고 커다란 틀을 암기하고 이제 호남 연령이나 또는 뭐 조성가정 이런 주제가 나왔을 때 그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녹여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한 기출 대비도 해야겠죠. 그럼 평가원은 타 지역에 대한 주제를 어떻게 내냐 한번 살펴봤더니 특히 방안을 중심으로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누리 장학 자료를 활용해서 주제에 대한 내용과 방안을 5개 정도 정리를 했어요. 예를 들면 이음교육 방안은 할 때 밑에 키워드로 또 단어들만 적어놓고 초등학생 아이를 초청하는 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서로 친밀감을 기를 수 있고 정서적이고 다양한 배움의 교류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두었어요. 그리고 수업은요. 수업 유형별로 틀을 만드는데 저는 제가 아마 초수일 때 박성희 강사님 이론반과 실전반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리해 두었던 수업 유형별로 틀을 만들어 두고 그리고 그 유형별로 유형을 백지 쓰기 하면서 먼저 틀을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각 순서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발문을 적어두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이제 활동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연스럽게 발문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꺼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그냥 활동 소개 옆에다가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의 발문을 적어두는 거예요. 저는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니 별님만 친구들이 입을 모아 동극활동
활동 얼른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네요. 이런 식으로 적어두었어요. 이런 발문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저는 이제 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우수 사례를 그때 영상으로 올려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그때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의 발문이나 그리고 박성희 강사님의 발문을 그대로 따와서 많이 스스로 연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능 발문을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교사의 반응도 알아두는 건데요. 저는 이것도 강사님 강의를 통해서 많이 적어두었는데, 그 전에는 제가 맞아요만 계속 반복해서 수업이 너무 어색하고 뚝뚝 끊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방안으로 여러 가지 강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말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던 거를 적어두고, 이것들을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수업이 조금 더 활기차고 즐겁게 될 수 있도록 많이 뱉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활용하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나와 비슷하거나 잘하는 스터디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왜냐면 동극 수업을 이제 스터디원들과 하는데 동극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걸 내가 모른다 하면은 이제 저 선생님이 동극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동극에 대해서 먼저 잘 알고 있는지, 그 틀을 암기하고 있는지, 먼저 메타인지를 활용해서 내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이제 스터디를 활용한다면 그 다른 선생님의 수업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의 수업이 조금 더 풍부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어떻게 공부했냐면 저는 이제 기출을 위주로 먼저 돌렸어요. 최근이던 과거년도이던 상관없이 선생님께서 기출을 계속 돌리시면 되고, 그리고 수업은 하루에 2개씩 진행했는데요. 만약에 기출을 다 돌렸다 하면 부족한 수업으로 바꾸어서 이제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면접은 오전과 오후에 2세트씩, 총 4세트씩 진행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면접을 아마 7번 정도는 계속 돌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개인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면접은 이제 실전처럼 한번 해보아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에 경찰대 면접 연습이라고 치면 굉장히 그 경찰대와 같은 분 3분이 앉아서 계속 쳐다보면서 질문을 할 것처럼 쳐다봐 주세요. 그럼 이제 정말 실전처럼 인사하고 들어가는 것부터 앉아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오는 것까지 한번 이렇게 세트로 연습을 해보시면 실전에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연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는요, 개인 공부할 때 틀을 어떻게 암기하고 연습하냐, 이것도 자세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서, 예를 들어 오늘 내가 3가지 유형을 공부한다 하면 동요, 동시, 동극을 골랐어요. 그럼 그 틀을 이제 완벽하게 쓸 수 있도록 백지 쓰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 해당하는 기출이나 연습 문제를 각각 2-3문제씩 골라서 구상하고 해보는 것으로 월요일 날은 이제 수업 개인 공부가 끝납니다. 그 다음 화요일이 되면은 월요일 날 내가 잘 안 되거나 어려웠던 수업 유형을 다시 한번 구상해보고 하나씩만 실현을 해보고, 그리고 월요일 날 공부했던 수업 틀을 다시 한번 백지 쓰기 하고, 이제 새로운 3가지 유형으로 백지 쓰기를 골라서 하고, 그 새로운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구상하고 직접 실현해 보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수업할 때 다음 순서가 뭐지 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다가 수업이 어색하게 진행되는 거를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조금 더 내가 수업 아이디어나 애드리브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데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2주 전에는 작은 노트로 만들어서 공부해 두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작은 노트에 주제하고 그리고 5가지 답변 어떻게 할지 면접 정리한 것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수업 유형별로 짧게 키워드로, 예를 들어 이야기 나누기면은 뭐 사전 회상 그리고 활동 소개 간단하게 순서들을 적어두고, 이것만 이제 시험 2주 전부터 계속 돌려가면서 말하는 연습을 했어요. 이건 궁금해하실까봐 그냥 올려드린 건데, 이 핑크색은 제가 수업할 때 입었던 의상이고, 이건 면접 때 입었던 의상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1차 시험 때는 제가 수능 공부를 남들보다 정말 정말 못해서 나도 공부 못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을 하시고 저도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게 나만의 공부 방법을 찾지 못한 것일 뿐이지 선생님들도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으면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은 제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했던 게 평가위원분들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의 태도를 조금 더 점검하고 밝게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2차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원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자신감이 없으면 어디서 틀리고 실수했는지 눈에 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 부분에서 실수했죠. 그때 뒷말이 되게 흐려지더라고요. 하면서 딱딱 찝어주시길래 자신감 있게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면서 생각하면서 넘어가셨는데 자신감이 없으니까 너무 잘 되지 못한 수업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자신감이 2차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2차 공통점인데요. 1차, 2차 시험장이나 구상실 들어가다 보면 정말 제야의 고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힘들어 했었는데 실제 점수를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모르니까 이런 것에 대해 겁 먹지 않으시고 준비한 대로 힘을 다 쏟고 나오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크고 밝게 인사드리고 마지막까지 나 2차 시험 정말 찢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고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긴 합격 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